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6강 국민소득과 물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강 거시경제에서는 이제 거의 메인 파트를 열심히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자, 26장 교재는 596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수요 곡선의 도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계속 논의를 이어왔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썼어요. A, E라고 써서 영어로 다 합치면 뭐가 되죠? Aggregate Expenditure, 즉 총, 그 다음에 수요가 아니라 총 지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총 지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이 경제학 원론을 떠올려 보시면 거시경제 파트에서는 총 지출이라는 용어보다 총 수요 그리고 총 공급 요 단어가 훨씬 많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부터 이제 총 수요라고 하는 녀석 이제 한번 도출을 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개념을 계속 앞으로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논의는 AE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AE.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도 그렇고 계속 썼는데, 자 이제 요거 거의 외우셨을 것 같아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자 요거까지는 아주 친숙하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는 물가가 일정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가는 바뀌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수를 나타내다 보니까 딱 한 가지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만 이렇게 1차 함수꼴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죠. 0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물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물가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이 총 지출 곡선, 이 AE라고 하는 녀석의 곡선 자체의 위치를 바꾸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균형 국민소득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프에서. 그 균형 국민소득이라는 게 사실 수요 측면에서의 균형 국민소득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AE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총수요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한 가지 요인이라고 뒀을 때 이 총지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때 그 점마다 그 물가에서의 수치를 딱딱딱딱딱딱 계산을 해가지고 점을 찍어보면 무슨 축을 어요? 두 개의 축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축이 두 개가 이쪽이 P라고 쓰긴 쓰는데 이 P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격이 아니라요. 가격이 아니라 물가라는 의미입니다. 물가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그래프는요 그 59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그래프긴 해요. 그 다음에 이쪽을 Y라고 써놓고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평면, 이 두 평면에다가 옮겨보면 점을 찍어서 옮겨보면 그것이 바로 AD, Aggregate Demand, 총 수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AE에서부터 그래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AE 그래프에서는 축이 어떻게 되죠? 자, 이쪽 수평축에는 뭐가 들어가요? 거기 596페이지 보시면 있죠? 국민소득 축, 국민소득 Y. 그 다음에 이쪽 수직축은 뭐가 되냐? 여기가 총지출이 되죠. 총지출 AE. 자, 그러니까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의 차이가 뭐예요? 축의 내용이 다른, 깜짝이야. 축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축의 내용이 총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수직축에 총지출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Aggregate Demand, 총수요를 얘기하는 것에서는 수직축에 물가가 들어간다.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배운 거는 여기였죠. 총지출이 이렇게 생겼다. 요 기울기가 뭐다? 한계 소비 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보통 뭐 B라고도 표현하고 MPC라고도 표현하는 요게 바로 기울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물가가 이제 바뀔 거라고 그랬어요. 물가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랑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랑 먼저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 이게 보통 더 자주 있으니까 올라가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총지출 여기 있는 항목들 중에서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물가 올라간다 그랬죠? 미안해요. 자,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I, G, 뭐 NX 요딴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컨섬션, 가계 소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으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예금이든 뭐시기든 전부 다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그 가치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C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C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아래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물가가 올라갈 때, 물가 상승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갖다 말로 표현해 놓은 게 그 59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자산 효과가 발생해. 실질 자산 효과라고 하는 게 바로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실질 자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소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배운 바 있다.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소비자가 갖고 있는 명목 자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데 이를 실질 자산 효과라고 부른다. 물가 수준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가면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물가 수준을 P0, 여기에 물가 수준을 P1 이렇게 두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이 균형점이라는 거 할 때는 뭐였어요? 항상 얘하고 얘, Y하고 AE가 같아지는 45도선. 자,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45도가 되는 선, 요거랑 만나는 원래 요점이 원래 요점이 균형점이었겠죠. 그런데 균형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국민소득 값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물가가 올라갔을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자, 그 얘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가가 올라가면, 위쪽으로 가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아하, 그러면 애초에 점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나 P0, 물가가 P0였을 때, 그래서 P0 이렇게 했을 때, 요 정도 국민소득이었으면 P1으로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민소득이 줄어든다고요. 오라. 점 두 개 찍은 거 아시겠어요? 요게 원래 점, 그리고 요게 물가 P1일 때 점, 국민소득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반영을 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요즘이 그렇다고 하는데 물가가 이제 떨어지면, 사실 별로 체감은 안 됩니다만은, 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얘기한 그 효과의 반대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반대 효과라는 건 뭐예요? 하얀색에 있던 녀석이 위쪽으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위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서 균형점도 당연히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P0보다요, 요 물가 수준을 P2라고 하면, 자, 물가 수준이 더 떨어지면, P2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점이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쫙 다 찍어보면 어떤 식이 될까요? 직선이 나올까요? 자, 직선이 아닌 이유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하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올 것 같다까지는 되시겠죠? 그렇죠? P0, P1, 그리고 P2 이렇게 세 개의 점만 찍어보더라도 일단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그래프가 바로 뭐냐? 총수요 곡선. 드디어 나왔어요. 총수요 곡선. 앞으로 AD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Aggregate Demand.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총지출 곡선이랑 차이가 뭐라고요? 그래프 그려져 있는 축의 내용이 다르다. 물가가 바뀔 때 총수요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되게 그 미시경제 파트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였죠? 미시경제에서 물건 가격이, 여기 이 축이 물건 가격, 물건 하나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그렇게 생겼던 수요 곡선이랑 사실상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소름. 자, 맨날 소름인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98페이지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총수요 곡선이라고 해서 소득 지출 분석을 통해 결정되는 균형 국민소득이 사실은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뜻한다는 사실을 활용해, 즉 무슨 얘기냐, 요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라는 거예요? 총지출이 뭐랑 똑같다고요? 균형 국민소득, 여기서 도출되는 균형 국민소득, 여기 얘기하는 이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뭐랑 똑같다? 여기서 나오는 균형 국민소득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경제의 총수요.
자, 이제 총수요 곡선, 이쪽 편에 있는 이 곡선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부터 보시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도출은 했죠. 그런데 실제로 물가가 변화하게 되면 이제까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 총수요의 다른 구성 요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자, 방금은 뭐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 C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C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더라? I, G, NX 요딴 것도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 영향을 왜 생각 안 하냐.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갈까요?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갈까요? 뭐 이런 얘기했던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문단으로 오세요. 이와 같이 물가 상승은 순수출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이와 같이 점프를 띄웠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요. 물가가요.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보죠. 국내 물가가 올라가요. 국내 물가가 올라가면 청바지가 한 벌에 12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24만 원이 됐어요. 100%나 올랐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올랐어요. 그러면 달러로 표시된 가격도 당연히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면 순수출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값이 갑자기 2배가 됐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굳이 사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요 뭐였어요? 물가 올라가면 사실 이 소비도 줄어들었는데 순수출도 그것과 뭐 크기가 딱 연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다시 말해 물가 상승이 소비 지출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만 생각했을 때보다 총수요의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노란색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라고 하네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요, 노란색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거예요. 순수출 효과까지 고려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P0, P1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P0 수준일 때의 균형점이고 P1일 때의 균형점이라고 하면 사실 순수출 효과까지 포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P1 프라임이라고 표현하면 국민소득이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물가 수준은 그대로인데 아까 요거 고려 안 했을 때보다 지금 고려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었죠?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느냐? 이 P1이라는 점보다 오히려 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P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왜? 이 축이 국민소득이니까. 국민소득이 더 줄어들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P0일 때는 여기였는데 P1 프라임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더라? 아까보다 더 눕는다는 거죠.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왜? 순수출만 넣는데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뭐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투자 지출도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올라갈 때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뒷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 단원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지출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효과가요. 사실은 NX만 반영했을 때 뿐만 아니라 I 반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완만해진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알겠어요. 여기 파란색이 더 이쪽으로 치우친다는 걸 알겠는데 왜 갑자기 이 윗부분 P0보다 그 물가가 떨어졌을 때는 왜 더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건 말이죠. 순수출 방금 얘기했던 거에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떨어져요. 물가가 떨어지면 이 수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을 때는 요 파란색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야. 파란색보다 더 올라가고 따라서 어떻게 된다? 파란색보다 더 올라가니까 물가 수준은 그대로라도 국민소득이 늘어난 양 자체는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 차는 언덕 쪽에 있어요. 윤서와 1시에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네, 자 딸내미를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59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총수요 곡선의 모양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자산 효과로 인해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 순수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가 투자 지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총수요가 줄어들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이에 따라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각 유형의 지출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얘네들이 감소하는 폭이 크면 클수록 더 완만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소비지출, 순수출, 투자지출의 물가에 대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더욱 완만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완만하게 늘어눕느냐 아니면 뾰족하게 서느냐 뭐 이런 것은 뭐에 따라 달렸다? 물가에 대한 C, I, NX의 각각의 탄력성 그 사회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그 구성하고 있는 인종차별 같은 느낌이네. 자,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런 거 탄력성이 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결정된다. 그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1페이지로 오시죠. 총수요 곡선의 이동. 앞에서 본 것처럼 물가의 변화에 따라 총수요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주어진 총수요 곡선 위에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뜻한다. 그래요. 그런데 물가 이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가 생기면 무슨 얘기냐? 자, 여기 흰색이 맞네.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파란색 총수요 곡선이라는 녀석을 하나 보세요. 파란색 총수요 곡선을 보시면 이 파란색 총수요 곡선 위에서 물가만 바뀌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러면 이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로 요래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죠.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물가 말고 다른 것이 바뀌게 되면 이 곡선 자체가 파란색 곡선 자체가 위치를 평행하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달라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바로 총수요 곡선의 이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보겠어요? 물가만 아니면 되거든요. 물가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브랜드가 미친듯이 좋아져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산이라면 사가지고 못 써요. 무조건 다 사요. 마스크 쩔죠. 뭐 진단 키트 좋은데 사람이 좀 살아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NX 값만 뚝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모든 건 다 똑같은데 순수출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물가 수준에서 다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하게 됩니다. 왜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어요? 똑같은 물가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소득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면 바깥쪽으로, 반대로 갑자기 한국산 물건 저질 쓰레기 뭐 이런 인식이 퍼지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요. 물가 변동과 관련 없이 소비지출, 투자지출 혹은 정부지출 중 어느 하나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총수요 곡선 모두 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C, I, G, N, X 4개 중에 어떤 것이라도 늘어나면 총수요 곡선을 바깥으로, 줄어들면 총수요 곡선은 안쪽으로. 오케이? 물가 말고 다른 거. 자, 그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수 효과와 총수요 곡선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승수 효과 많이 공부하셨죠? 뭐 제가 설명드린 게 아주 그냥 끝내주는 설명이었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뭐였죠? 이 A라는 거에서 식으로 노출한 거에 요 하나하나마다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 그것이 바로 승수 효과였는데요. 어떻게 된다? 정부 지출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늘리면 사실 그게 민간에서 소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실 이론적으로 무한한 단계를 거치면서 1억보다는 훨씬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승수 효과였죠. 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승수 효과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 뭐 그 과정 크게 복잡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곡선이 움직이는 게 뭐 때문에 움직인다 그랬어요? 물가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 다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갑자기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해보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11조를 늘려요. 11조를 늘리면 그러면 거기다가 정부 지출 승수를 곱한 것만큼 국민소득이 늘어야 되잖아요. 모든 물가 수준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이동하는 폭이 1-b분의 1을 곱한 것만큼 늘어난다. 사실 이게 1보다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수 효과, 총수 곡선의 이동이죠. 승수 효과가 있으면 총수 곡선이 더 많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하나 긋고 넘어갈게요. 자, 602페이지 보세요. 어디 보자. 밑줄 그을 만한 부분이 마땅치 않으니까 603페이지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거기서 y0에서 y1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사이 거리가 1-b분의 1 곱하기 델타 g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델타 g라고 하는 게 정부 지출이 늘어난 양이거든요. 증가량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정부 지출 승수 효과를 곱한 것만큼 이동을 한다. 그게 델타 g보다는 더 긴 거예요. 왜? 1보다 큰 숫자니까. 거기다가 동그라미 1-b분의 1 곱하기 델타 g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나게 총수요 곡선이라는 녀석을 도출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총 공급 곡선이라는 것도 이제 한번 도출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총수요 곡선을 열심히 도출을 했으니까 이 도출한 결과 이쪽 편, 오른쪽 편 그래프는 안 지울게요. 안 지우고 저 위에다가 아니다, 하나만 좀 깨끗하게 하게 지우고 그래프 하나만 딱 남겨둘게요. 그리고 이제 총 공급 곡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수요 곡선 아름답게 이런 식으로 그려보죠. AD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공급 곡선 볼게요. 26.3입니다. 총공급 곡선. 총공급 곡선의 도출. 거시경제 이론에서 말하는 총공급은 한 국민경제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상품 공급량을 더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그러니까 총공급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총공급 곡선, Aggregate Supply Curve라고 해서 AS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AD에 상응하게. 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 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총공급 곡선이 실제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죠. 단지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며 곧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총공급 곡선이 도출되는 과정은 이와 다르다. 자, 어떻게 다른지 보죠. 총공급 곡선은 각 물가 수준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대표 상품의 총 공급량, 물가 수준이 딱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자기들 각 기업에서 얼마만큼씩 만들 것이냐 하는 양을 갖다 싹 다 더해가지고 만든다는 것이죠. 자, 미시경제 이론에서 그 부분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두죠. 자, 미시경제 이론에서 앞부분에 했어요. 미시경제 이론에서 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맨날 가정하지 않습니까? 가격 하나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라는 것 대신에 뭘 쓴다는 거예요? 물가를 쓴다는 거죠. 물가. 자, 물가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도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계예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라고 돼 있는 밑에 총공곡선 밑줄 하나 그어놓고 넘어갑시다. 다른 요인들의 아무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다른 요인 뭐 빼고? 물가 빼고. 자, 각 물가 수준에서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의 총 공급량을 나타내는 곡선을 총공급 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급곡선 어떻게 생겼었어요? 미시경제에서 우상향하죠. 우상향.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물가 수준이요 올라갑니다.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공급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팔던 게 가격이 점점 올라가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비용이 이 정도니까 그거보다 더 잘 벌 수 있잖아. 그러면 많이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공급량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왜 우상향하는지 정도는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좀 더 엄밀한 논리를 통해 한번 모양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윤이라고 하는 게. 이윤이라고 하는 건 자기 그 기업이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 판매 가격이 높으면 그 차이만큼이 이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윤이라고 하는 거, 그 가격이 자기가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인데 자꾸 물가,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윤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늘려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쭉쭉쭉쭉 보죠. 그래요. 그래서 방금 제가 한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려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산 요소의 가격에 변화가 없다면 원가 쪽에 변화가 없다면 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자꾸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그대로라면 이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 가격이 그대로입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왜? 그 기업도 어딘가에서 다른 데서 사오는데 그 사올 때는 물가하고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우상향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맞는 얘기가 되느냐 하면 생산 요소의 증가폭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우상향한다라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605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각주로 해가지고 4번 각주에 나와 있어요. 사실 상품의 가격이 오를 때 생산 요소의 가격이 따라서 올라도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둘 다 올라가도 물가도 올라가고 생산 요소 가격도 올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데 뭐만 물가가 올라가는 폭이 생산 요소 가격 올라가는 폭보다 더 크게 올라가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넘어가 보죠. 605페이지 내용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그림 26-6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총 공급 곡선의 모양에 관한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이 곡선이 매우 완만한 기울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죠.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폭으로 잘라보면 기울기가 확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 올라가고 여기는 이따만큼 올라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적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유휴 생산설비, 유휴 노동력이 많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조금만 더 투입을 하더라도 생산량을 왕창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생산량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산 설비든 노동력이든 사실 유휴한 상태는 아니고 다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생산량을 더 늘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웬만큼 올라가지 않고서는 생산량이 아까 맨 키로 많이 늘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프 모양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낮은 국민소득 수준에서는 완만한 기울기, 높은 소득 수준에서는 급격한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납득이 싹싹 되지 않습니까? 다 그래놓고 보니까 어때요? 미시경제에서 봤던 수요 공급 곡선이랑 무지하게 비슷하죠. 물론 거기는 직선으로 그렸죠. 직선으로 그렸지만 여기서는 워낙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여러 개를 합쳐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보니까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울기가 좀 달라지나 보다. 그래서 곡선이 나오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미시경제에서 대부분 다 직선이긴 했죠. 자, 그럼 이제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총 공급 곡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이 두 가지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요 그래프 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그래프 위에서의 움직임이랑 그래프의 움직임이랑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프 위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 점에서 이쪽 점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점을 이동하는 걸 그래프 위에서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 그래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 자체가 점이 뭐 요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프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의 이동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게 뭐에 따라서 결정된 거죠? 물가가 달라지는 것, 물가만 달라지면 그래프 위에 이동이 되고 물가 말고 다른 요소가 바뀌게 되면 그래프 전체가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605페이지 아래쪽 총 공급 곡선의 이동 보시죠. 지금까지 일정한 값으로 주어졌다고 가정된 생산 요소 가격에 변화가 생기면 총 공급 곡선은 좌우로 이동하게 된다. 좌우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은 미시경제 이론에서 일정한 값으로 주어졌다고 가정된 공급의 결정 요인에 변화가 생기면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자, 물가 말고 이제 임금이 한번 바뀐다고 생각해보죠. 갑자기 임금이 팍팍 올랐어요. 팍팍 오르면 똑같은 물가 수준에서 생산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금이 올라가면 요 수준에서 요게 이제 W0, wage라고 해가지고 보통 임금을 W라고 쓰죠. W0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뿅! 이렇게 들어가면 W1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뭐 할 때? 임금 상승시. 임금 상승시. 임금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하락하면 그래?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래요. 임금 하락. 자, 방금은 임금으로 얘기했죠? 임금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니죠. 뭐 많죠. 생산성이라든가 생산 기술이 진보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생산 기술이 진보하면 뭐랑 똑같겠어요? 노란색 쪽으로 가겠어요? 파란색 쪽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파란색 쪽으로 가겠죠. 생산 기술이 진보했으니까. 같은 비용 들여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생각보다. 자, 608페이지로 오세요. 균형 국민소득과 물가의 결정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 중에서 이제 복잡하니까 지우고 하나씩만 남기겠어요. AD하고 AS 하나씩만. 자, 그래도 예쁘게 좀 색깔 섞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AD, Aggregate Demand. 그 다음에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이 AS, Aggregate Suppl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서 균형이에요? 여기서 균형이죠? 여기서 균형이고 물가 수준이 P0일 때 딱 여기 Y 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썼냐? 밑에 첨자에 Y 아스테리스크 이렇게 Y별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고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물가가 훅 올라갈 수 있죠? 물가가 훅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까지 왔다라고 하면 요 차이만큼 뭐 하는 거예요? 물가가 높으니까 공급하는 사람은 많이 물건을 만들고 싶은데 수요하는 사람은 그만큼 살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초과 공급이라고 하면 되겠죠. 즉 공급이 많은 거니까 초과 공급이다. 자, 물건이 남아 돈다는 뜻이에요. 공급이 많다는 건.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도록 하방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 속도가 빠르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고전파. 아니다. 그거 언제 되는데? 그 전에 사람이 늙어 죽는 게 빨라라고 생각했던 게 케인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초과 공급이 되고요. 반대로 물가 수준이 P2로 이렇게 낮은 상태라면 이 차이만큼이 바로 뭐예요? 공급은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수요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초과 수요. 자, 초과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균형점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 얘기가 이제 단기에서 균형 국민소득과 물가의 결정이라는 부분이 되고요. 장기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물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앞장에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란 한 국민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 요소를 정상적으로 투입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민소득 수준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지금 보는 균형 국민소득, 요게 이제 균형 국민소득이고요. 균형 국민소득. 그거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YF. 뭐라고요? 완전 고용, 용어도 길어. 완전 고용 국민소득. 균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나? 균형 국민소득. 이름 길어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 그쵸? 자, Y별하고 YF는 항상 같을까요? 아니죠. Y별이라고 하는 건 총수요, 총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YF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생산 수준, 생산 시설, 노동력 수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YF랑 Y별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을 이유는 절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Y별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나라의 YF라고 하는 게 이쪽 왼쪽에 있는 경우가 첫 번째고 YF라는 녀석이 Y별보다 더 큰 쪽에 있는 것이 두 번째가 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9페이지로 오세요. 장기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물가라고 하는 부분. 짠짠짠 해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장기 균형, 단기 균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요거는 지금 요 파란색으로 YF가 Y별보다 더 작은 상태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지금 균형 국민소득이 더 높은 상태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무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리하고 있고 지금 뭔가 국민소득이 평상시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많은 상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리를 하고 있사오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물가 말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캡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 둘 차이를 YF하고 Y별 요 차이를 인플레이션 캡.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장기에서는
장기에서는 아까 AS라는 녀석이 움직이는 게 물가 말고 다른 요소라고 했는데 그 단기에서의 이야기고 장기적으로 물가가 바뀌면 AS라고 하는 녀석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AS 프라임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된다? 물가 수준도 올라가고 균형 국민 소득도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YF가 지금 이 Y별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으면 균형 국민 소득에 도달하긴 했으나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 고용 수준보다는 그게 낮은 거니까 지금 경기 침체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차이를 인플레이션 갭에 반대되는 느낌으로다가 리세션 갭, 경기 침체 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기 침체 갭, 리세션 갭. 자,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쭉 넘어가 보죠. 기업들은 밀려드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페이지 61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기까지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도 올라갈 텐데 이에 따라 AS였던 녀석이 AS 프라임으로 안쪽으로 들어간다.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고 물가도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AS라는 녀석이 이쪽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왜요? 임금도 떨어져, 생산 요소 가격도 떨어져 이런 식이 되니까 결국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물가 떨어지면서 국민소득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갭, 요 차이, YF하고 Y별. 자, 한글로 하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균형 국민소득의 차이. 이거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사회가 도달해야 되는 점이고, 어떻게 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균형 국민소득에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쪽으로 점점 어떻게 AS라는 녀석이 움직이면서 맞춰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경제의 자동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예요. 이게 빠르게 그렇게 작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점점 발전을 하고 노동조합의 힘도 강해지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얽혀있고 하다 보면은 이게 조정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611페이지로 보세요. 경제의 자동 조정 기능. 경기 침체 갭이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했을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크기가 점차 커질까 아니면 작아질까? 만약 이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커진다면 경제는 점점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왜? 이게 인플레이션 갭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난다? 어이쿠야. 그러면 한 100년만 지나면 전 세계 다 망하겠네.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일단은 큰 방향, 큰 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조정이 되는 시간이 문제다. Time is matter. 맞나? 자. 그러나 다행히 시장의 조정에 의해 그 크기가 점차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경제가 안정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경제가 자동 조정 기능, 셀프 코렉팅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조정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임금과 다른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다. 어떻게 해요? 임금과 다른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AS가 안쪽으로, 임금과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AS가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 방금 얘기했던 임금 그리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얘네들이 경직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경직성이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재밌네. 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다 됐어요. 다 됐고 쭉쭉 넘어가 보세요. 계속 넘어가세요. 계속 읽어보시고 지금 다 못 읽으셨으면 잠깐 멈춰놓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쭉쭉쭉쭉 어디까지 읽어보시면 되느냐? 613페이지 모형의 응용 앞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학파의 명맥을 잇는 시카고 학파 사람들은 이 자동 조정 기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할 것이다 라고 믿는 반면 케인즈의 후예들은 이런 것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잠깐 멈춰두셨다가 이제 26.5 모형의 응용으로 바로 가보자.
자, 재정정책의 효과. 이제 요 ASAD 요 그래프를 가지고 재정정책의 효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두 가지인데 자, 두 번째 석유 가격 상승의 효과 요 두 가지를 갖다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부록 성격이니까 뭐 저는 이렇게 깊은 내용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로 충분해요. 그러면 여기서 끊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들어보셔도 재밌습니다. 자, Y 그 다음에 여기가 P라고 해놨지만 물가가 되겠죠. 물가, 국민소득. 자, 최초의 AS와 AD가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느냐? 제 마음대로 그렸어요. 자, AS, 0,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첫 번째 분석은 재정정책의 효과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재정지출을 훅 늘려요. 훅 늘리면 뭐가 될까요? 아까 얘기했었죠.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총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AD 곡선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그런데 요걸 갖다가 또 이걸 또 여러 가지로 나눴구만요.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서 또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재원 조달 정책 첫 번째 뭘로만 다 조달했을 때? 국채로만 조달했을 때. 국채로 조달. 국채 뭡니까? 나라에서 돈 빌리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이거 갚을 테니까 돈 좀 내놔봐.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델타 G만큼 증가했겠죠. 자,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뭐부터 움직여야 되겠어요? 총 수요 곡선 AD 제로라고 하는 것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AD1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균형점이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바뀌게 돼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을 보셔야 되는데 물가 상승했죠.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국민소득 그냥 Y라고 할게요. Y도 상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폭을 한번 보셔야 돼요. 폭. 자, 총수요 곡선이 얼마만큼 이동합니까? 여기가 정부 지출 승수 효과만큼 1-B분의 1 곱하기 델타 G만큼 상승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다 쓸게요. 1-B분의 1 델타 G. 자, 여기서 갑자기 질문 하나. B가 뭐라고요? 뭐 계속 물어봐가지고 이제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바로 한계 소비 성향, 민간의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1억을 더 벌게 되면 얼마나 더 소비를 늘릴까? 9천만 원이면 0.9, 1,000만 원이면 0.1 뭐 이런 식으로 놓는 그 숫자가 B죠. 자, 그렇게 되고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물가도 올라가죠. 그런데 장기에서는 이렇게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이랑 다르게 나타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왜? 처음 요 점이 YF하고 Y별이 같은 점이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그거보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네? 경기 침체라고? 그럴 리가 있나? 경기 침체 아니고 자, 요쪽이 Y별이 되는 거예요. Y별이 YF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돈이 막 풀려가지고 소비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원래 균형 수준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AS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AS 제로도 올라갑니다. 올라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균형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YF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단기였다는 거죠. 단기에는 이렇고 장기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인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물가만 올라가고 국민소득 수준은 그대로다. 물가는 더 올라가요.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장기 소득 수준, 국민소득은 떨어져서 결국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그냥 사용을 안 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도 계속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인기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국민소득 늘어나는 거 없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크기라고 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 시간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끝장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 효과까지 설명했네요. 자, 넘어가서 쭉쭉쭉쭉쭉쭉쭉 그래요. 자, 장기에서는 정부 요 값이 0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조세 수익
조세 수입을 어쨌다는 거예요? 그로 조달. 조세 징수액을 늘려서 정부 지출 증가의 재원을 마련한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을 때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증가시켰는데 조세 징수액을 바로 그만큼 늘려, 즉 균형 재정으로 해가지고 한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균형 재정 승수의 크기가 1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는 총수요 곡선이 바로 델타 G만큼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됨을 뜻한다. 뭐가 되느냐?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에서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폭만 줄어든다. 줄어든다. 어떻게 줄어든다? 더 조금밖에 안 길린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노란색으로 갈 거가 아니라 파란색까지밖에 조금밖에 안 간다. 빨간색으로 갈 거 대신에 어떻게 여기 색깔이 위에 다는데 녹색은 필요 없어요. 맞네. 자, 요만큼만 올라간다. 그래서 변화의 폭이 좀 줄어든다. 1번과 방향은 같고 크기가 줄어든다. 크기가 줄어들고. 왜 크기가 줄어들어요? 요 상수 효과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1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크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재원 조달 방법만이 변화한 경우 아까 무슨 국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 지출을 어쩌고저쩌고 계속 보죠.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을 종전의 수준에 617페이지입니다. 정부 지출을 종전의 수준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세 징수액을 델타 T만큼 줄이고 그 대신 국채를 그만큼 더 발행해 재원을 충당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경제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있다. 자,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조세 징수액 줄이고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할 경우에 그만큼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기네. 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조세 징수액이 줄어드는 것만큼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조세 승수는 저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으므로 조세 징수액이 델타 T만큼 줄어들면 총수요는 저만큼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뭐 그렇긴 하겠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정 적자로 인해 총수요가 늘어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단기에서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조세를 국채로 대체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불경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경기를 활성시키는 방안이 조세 감면하고 국채 발행하는 그거랑 같은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다시 돌아오겠죠. 이게 전통적인 견해고요. 리카르도라는 양반이 있어요. 재정학에서 되게 유명하게 나오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대등정리라고 얘기해요.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테오럼. 발음이 좀 구리네요. 자, 리카르도의 대등정리. 뭔가 대등하다, 똑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에서부터 막 뉘앙스가 팍팍 느껴지죠? 뭐라고요? 국채를 발행하든 조세를 감면해주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다. 왜? 민간이 바보냐? 어차피 정부에서 그거 국채 찍었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나중에 세금 다시 지금 깎아준 것만큼 나중에 더 걷어갈 거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국채 어차피 갚으려면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민간에서는 이미 다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든 조세를 깎아주든 그딴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카르도의 대등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오바긴 해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오바인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미래를 생각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국가가 쓰는 돈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라고 맨날 아까워는 하지만 무감각해요. 진짜로 내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카르도의 대등정리가 현실에서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요. 그 리카르도의 대등정리를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618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이 50만 원 줄었지만 얼마 뒤에 바로 이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소비자는 그때를 대비해 이 50만 원을 그냥 저축해 둘 것이다. 소비 안 하고 저축만 해둘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효과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619페이지로 오시면 리카르도의 두 번째 문단에 리카르도의 대등정리가 매우 정교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현실 설명력은 그리 크다고 말할 수 없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현실에서는 소비자들이 돈을 빌려 쓰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의 상황보다 지금 당장 얼마의 처분 가능 소득을 갖고 있느냐가 소비 지출에 더욱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미래를 막 길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 계산을 해봐야 그렇게 실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현실을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세금을 깎아주지만 나중에 그 부담은 내 자식 세대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세금 당장 깎아주면 좋지 뭐. 나중에 세금 더 걷어도 이미 난 그때 죽었을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모형의 응용 두 번째, 석유 가격 상승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 가격이 올라갔다. 석유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요즘 석유 가격 올라가던데요. 이런 정도 말고 갑자기 훅 올라갔던 그런 시절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제가 이제 83년생이니까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석유파동이라는 녀석이 있었죠. 석유파동. 그때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ADAS가 이렇게 최초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619페이지 보시죠. 이번에는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변화, 기술 진보, 노사 분규, 기후 변동 등 여러 가지 공급 충격, AS가 움직일 거란 뜻이에요. AS가.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우리 경제는 1973년부터 74년과 79년부터 8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제 석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한 석유 가격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기름값이 올라갔어요. 딱 한 가지만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S가 당연히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균형점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원자재 가격 상승. 가격이 상승하면 자, 어떻게 됐어요? 국민소득 줄어들었고 물가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고요. 국민소득 줄어듭니다. 아, 슬픈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실게요. 620페이지. 그림 26-12를 보시면 AS0에서 AS1으로 왼쪽으로 쭉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림 26-12에서 보는 것처럼 애당초 총공급선이 AS0로 주어져 있고 따라서 이 제로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자. 다시 말해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똑같은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기로 한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석유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더 커져 총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점이 바뀌게 된다. 그런데 보시면 국민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올라가요. 와, 죽을 맛이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슬픈 일이에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된 거죠. 거의 밑줄, 스태그플레이션.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나는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아주 참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총 수요 곡선이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국민소득이 줄어들 때는 물가가 같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에 있는 AD라는 녀석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균형점이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은 줄어들지만 물가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공급 곡선의 충격이 와서 AS1으로 가버리게 되면 물가도 오르고 국민소득도 오르는 진짜 슬픈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실 경제에서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 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 경기 변동의 원인이었을까? 뭐 역사적으로 보시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기 침체는 보통 물가 하락을 수반하는 경우 물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수요 측면의 충격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오히려 공급 측면의 충격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년 말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급 충격이 아니라 수요 충격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자율은 쩔었죠. 이자율은 엄청나게 올라갔었고요. 자,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진 반면에 물가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 이는 두 위기가 모두 수요 충격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들어갔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그냥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경기의 자동 조정 기능이 발휘됩니다. 자, 그 과정까지만 보면 이번 단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상황이 생기는 거 한번 볼게요. 621페이지 보시면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그런데 국제 석유 가격 급등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해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앞에서 말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냐는 점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요인데, 그렇죠. 계속 지속되면 망했지 뭐 그냥. 바로 앞절에서 본 바 있는 경제의 자동 조정 기능이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다. 잘 보시면 경기 침체 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여기랑 여기 사이에 요만큼의 차이, 이 경기 침체 갭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YF고, 그다음에 여기가 Y 스타니까 이 차이가 경기 침체 갭이 된다는 거예요. 침체 갭. 자, 그럼 경기 침체 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금과 다른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다시 AS가 돌아온다. 원래대로까지 돌아올 거다. 나머지가 벌충해 줄 거다라는 거고요. 언제 될지는 모른다는 게 문제죠. 언젠가 수십 년이 지나는 상황 안에서는 돌아오겠죠.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이제 오늘 뭐 했느냐면요. AD 나오는 과정, AS 나오는 과정, 그리고 이 그래프가 왜 각각 요 모양이 됐는지, 그 다음에 AD하고 AS라는 녀석이 움직이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었어요. 이것만 잘 아셔도 거시경제는 이제 반 정도는 알게 된 거죠. 나머지 반은 뭐다? 다음 장에 나오는 화폐시장과 이자율, 총수요, 총공급 모형과 화폐시장까지 연결하는 거, 요거까지만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시경제도 거의 끝입니다. 많이 왔네요. 자, 오늘은 일단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땡 하죠.